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술로 풀어보는 종이의 역사와 제조 방법, 그리고 환경 문제를 생각하며 새싹 종이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종이를 반씩 몇 번이나 접을 수 있나요? 저는 6번까지는 쉽게 접을 수 있습니다. 7번은 도구가 필요한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1985년생인 미국의 브리트니 걸리버는 2002년 고등학생 때 1200m 길이의 종이를 12번 접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종이를 접을 수 있는 수에 따라 필요한 종이의 길이와 너비를 구하는 공식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공식을 활용해 공학자들은 꿈의 소재라 불리우는 그래핀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연필로 선을 그으면 흑연 덩어리가 종이에 새겨지는데요. 그 덩어리들의 한 겹이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핀입니다. 예를 들어 종이 한 장이 그래핀이라고 한다면 그 종이가 쌓여 있는 것이 흑연입니다. 그래핀은 무색이지만 여러 겹이 겹쳐 있어서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핀은 구리보다 전기가 잘 통하며 다이아몬드보다 열을 잘 전달하고 강철보다 강도가 단단합니다. 그런데 종이접기 방식을 이용하여 그래핀을 여러 겹 접을 수 있다면 그래핀의 특징을 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의 호기심과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이 전 세계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나비 효과가 될 것입니다. 종이의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인류가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어디에 기록했을까요? 수메리안들은 점토판, 현대 종이의 어원이 되는 파피루스, 양가죽으로 만든 양피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지 등이 떠오를 것입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지구의 기후가 변화하기 전 지금과 같이 척박한 땅이 아니라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점토판이, 이집트 문명에서는 파피루스가 개발되어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했고 현재까지 증거가 남아있어 과거 문명 생활이 어땠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현재 터키 지역의 페르가몬에서는 기원전 1500년경 양가죽을 얇게 만든 양피지가 개발되었습니다. 점토판은 부서지기 쉬운 단점이 있죠. 그래서 고대인들은 점토판을 불에 구워서 오래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거웠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갈대과 식물인 파피루스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용품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죠. 또한 속살은 맛도 좋아서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다른 지역에 비해 왕권이 신격화되어 강력한 중심적 국가였고 파라오가 통치하던 국가였습니다. 이집트는 다른 문명과는 달리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전성기가 길었고 파라오들은 자신의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고 기록으로 남길 필요를 느껴 파피루스의 기록물을 보관하고 남기게 됩니다. 파피루스는 점토보다 가볍고 사용하기에 편리하며 재료는 나일강 일대에 넘쳐났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쉬웠습니다. 파피루스의 속살을 얇게 만들어 가로, 세로로 엮어주며 햇빛에 말리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시대의 종이와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현대시대 종이를 페이퍼라고 불리우는데 그 어원이 되지만 종이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였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목축업으로 양을 길러왔는데요. 양가죽을 얇게 밀어서 만든 양피지에 기록물을 남겼습니다. 양피지는 다른 재료와는 달리 문서를 수정하기 쉬웠습니다. 긁어내면 되니까요. 또한 두꺼워서 양면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여백 없이 기록물을 남겼고 수정이 비일비재해서 첫 번째 문장이 시작하는 단어는 화려하고 크게 쓰게 되었죠. 그래서 서양 문서에는 문단이 시작하는 첫 단어가 화려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죽이기 때문에 뒤틀어질 수 있어서 틀을 만들어 변형을 방지했고 화려하게 치장을 하는 등 그 당시 책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치품이었고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파피루스로 대부분의 문서가 오고 가고 양피지에는 옮겨 쓰는 작업을 통해 기록을 보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문명이 이슬람 문화권에 침략을 당해 멸망하자 이슬람에서는 유럽으로 파피루스 수출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양피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와중에 서기 751년 탈라스 전투가 벌어집니다. 중세 이슬람의 황금시대를 이끌었던 아바스 왕조와 당나라의 전투죠. 당시 당나라의 지휘관은 고구려 유민 출신인 고선지 장군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두 나라는 큰 손실을 입었지만 결국 고선지 장군이 패하게 되었고, 당시 당나라의 제지 기술자가 포로로 잡혀 중동 지역에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전파되게 됩니다. 또한 중동 지역이 불교 국가였던 당나라의 영향에서 벗어나 현재 이슬람 국가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던 문화적으로 탈라스 전투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종이의 기원이 되는 종이는 어디에서 만들어졌나요? 현대 종이의 기원이 되는 종이는 중국에서 발명되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기록물을 남기기 위해 나무판이나 대나무에 기록물을 남기는 주편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황제가 있는 궁궐에서는 비단의 기록물을 남겨왔습니다. 이는 국고에 크게 부담되는 일이었는데요. 서기 105년 중국의 체류는 종이를 제작하는 방법을 체계화하여 체우지를 발명합니다. 어떤 물건의 발명은 그 발명이 있기 전 유사한 발명 사례가 있는데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체류는 종이를 발명했다기보다 이미 중구난방 만들어지고 있던 종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 국고를 아낄 수 있었던 한나라 황제는 체륜에게 큰 포상을 내려줍니다. 우리나라도 610년경 중국의 종이와 차별화된 한지를 개발하였습니다. 이처럼 페이퍼라고 불리우는 종이의 어원은 파피루스지만 종이 제조 방법은 중국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와 스페인 지역을 점령했던 무어인들에 의해 1150년에 종이 공장이 만들어졌고, 1189년에는 프랑스에, 1276년에는 이탈리아에, 1436년에는 독일의 종이 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450년 구텐베르크의 인쇄기의 발명으로 종이의 가격은 말 그대로 대폭락이 이루어집니다. 당시 집 한 채 가격이었던 책 한 권의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드디어 서민들도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문맹이 퇴치되며 지식인들이 늘어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평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종이의 발명 덕분입니다. 구텐베르크의 아버지는 조폐국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덕분에 구텐베르크는 어린 시절 금속을 다룰 수 있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게다가 포도를 짜내 와인을 만드는 압축기인 프레스 기계를 자신이 개발한 금속활자 기계에 적용하였기에 현재 기자들이 모인 장소를 프레스 센터라고 불리는 기원이 됩니다. 구텐베르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뮤지컬 구텐버그 관람을 추천합니다. 금속 활자는 우리나라가 먼저 개발했다는데요. 금속 활자는 구텐베르크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개발했고 사용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활자 기술이 비단길을 통해 유럽으로 전달되어 구텐베르크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기술을 개발하였다는데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만, 발명된 것이 인류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 구텐베르크였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로 1450년부터 1500년까지 인쇄한 책이 이전 1000년 동안 출판된 책보다 많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활판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데 한계는 언어에 있었습니다. 알파벳은 26자이기 때문에 26개의 활자가 필요하지만,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한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활자를 만드는데 꽤 많은 공을 들여야 했습니다. 세종대왕과 지편서 학자들에 의해 발명된 한글은 성리학자들 때문에 조선 후기가 되어야 널리 사용되었을 정도니까요.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보고 기술을 잘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온라인 환경이 되었습니다. 유비쿼터스의 세상입니다. 사무실에서 종이가 사라질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이는 정말 사라질까요? 종이의 내구성과 종이의 보존성을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책과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10층 건물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처럼 종이는 내구성이 훌륭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종이를 여러 겹 겹쳐서 갑옷을 만들어 사용할 정도로 내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종이로 된 문서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보존성입니다. 현재 정부의 모든 기록물은 원본, 정본, 사본 등으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자료를 보관하면 될 텐데 왜 종이 문서로 남겨둘까요? 예를 들어 플로피 디스켓에 저장된 자료가 있다고 합시다. 지금 학생들은 처음 듣는 물건이죠. 플로피 디스켓에 중요 문서가 보관되어 있어서 불러와야 하는데 저작물을 읽을 수 있는 기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용산으로 가면 된다고요? 네, 비디오 테이프와 같은 자기 테이프는 시간이 지나면 자성이 사라져서 영상이 손실됩니다.
자, 이처럼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지속적으로 저장 장치를 바꾸어 주지 않으면 열람도, 사용도 할 수 없습니다. 인류 문명이 제로 베이스가 되었을 때는 인류 문명을 일으켜줄 자료는 종이가 될 것입니다. 물론 종이는 불에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정본, 사본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종이는 앞으로 더 많은 자료, 즉 데이터가 생성되는 한 소비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종이의 재료는 무엇인가요? 종이 재료가 되는 것이 펄프이고, 펄프를 만들기 위한 원료가 나무, 즉 원목입니다. 여기에서 원목을 기르는 이유는 종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큰 줄기는 가구 및 목재로 활용되고요. 가지 및 나머지를 이용해 종이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됩니다. 종이의 원료가 되는 여러 가지 목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나무는 침여수입니다. 목재로부터 셀룰로스 이외의 성분을 화학 처리하여 녹이고 제거해서 셀룰로스만을 남게 한 것을 펄프라고 합니다. 펄프를 죽처럼 만들어서 섬유의 결합력을 좋게 하고 로진이나 황산 알루미늄을 섞어 섬유 표면에 흡착시켜 종이의 내수성을 높여 잉크 등이 번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백토, 활석, 탄산칼슘, 황산 바륨 등을 섞어 섬유의 틈을 메워서 표면을 매끄럽게 해줍니다. 여기에 파란색, 노란색 등 착색제를 넣으면 여러 가지 색의 종이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종이를 뜰 준비가 끝난 액을 지료액이라고 부릅니다. 지료액을 초지기의 망 위에 흘려보내면 이 액은 초지기의 망과 함께 진동하면서 이동해 가는 동안 지료액의 수분은 그물 눈의 틈새를 통해 밑으로 떨어지고 그 물 위에는 섬유만이 얽혀서 남게 됩니다. 이것을 롤러 사이에 넣어서 열로 건조시키면 종이가 됩니다. 양질의 종이를 만들 때는 앞에 작업을 한 후 광택 롤러에 통과시켜 종이에 광택이 나게 하고 또 수지 등을 써서 표면 처리를 합니다. 종이 제작 과정에서 환경이 오염된다고 하는데요. 한 사람당 1년간 종이 사용 및 소비량을 보면 독일은 250kg, 미국은 220kg, 일본은 210kg, 우리나라는 197kg을 사용합니다. 중국은 77, 인도는 10kg을 사용하고 있죠. A4 용지를 보면 포장지 겉에 80g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는 1제곱미터당 종이의 무게를 말합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전지, 즉 A0의 넓이가 1제곱미터입니다. 이걸 반으로 자르면 A1이 되고요. 그걸 반으로 자르면 A2, 반으로 자르면 A3, 또 반으로 자르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A4가 됩니다. 따라서 A4 용지 한 장의 무게는 5g 정도입니다. 앞에서 알아본 우리나라 종이 소비량을 5g으로 나누면 1년에 우리나라 사람 한 명당 39,400장의 A4 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종이를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일회용 종이컵은 해마다 120억 개가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습니다. 휴지, A4 종이, 일회용 종이컵 등 우리가 무심코 소비해버리는 종이들은 결코 가볍게 여길 물건이 아닙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제지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화학과 철강산업의 뒤를 이어 3위라고 하니 종이는 자원뿐 아니라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종이 1톤을 만드는데 30년생 원목 17그루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로는 약 59kg의 종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A4 용지 한 박스 2,500장이 14.5kg이므로 A4 용지 4박스가 58kg을 아끼면 30년생 원목 한 그루를 살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종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산림 파괴, 자원 낭비,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인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지속된다면 100년도 되지 않아 지구상의 모든 나무가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무를 보존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 대책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우리나라의 분리수거 시스템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권의 종이 수출국입니다. 원유를 수입해와서 정제하여 세계 곳곳에 휘발유, 경유, 항공유를 원유를 파는 나라에 수출하는 신기한 나라이죠. 자, 마찬가지로 펄프를 수입해와서 종이를 만들어 수출하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을 이용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놀라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분리수거를 잘하는 나라는 독일과 우리나라입니다. 이미 펄프를 전부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처음 제지 산업이 발전했을 때부터 종이를 재생하는 산업 발전에도 많은 신경을 써왔습니다. 따라서 종이를 제대로 분리 배출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은 연구자들은 종이의 원료를 해조류로 만들고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한 벤처기업인 마린 이노베이션은 해조류로 만든 종이 제품을 내놓았고 키토산을 이용한 코팅 종이컵을 개발하여 판매 중입니다. 우리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인류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바로 기술입니다. 종이와 관련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폐지를 재활용하여 새싹종이를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새싹종이는 우리나라 전통 종이 제작 과정과 매우 유사하며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현대식 종이 제작 과정은 펄프를 만들 때 약품과 기계를 사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제작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폐지를 믹서기에 넣습니다. 물을 넣습니다. 믹서기의 뚜껑을 꽉 닫고 믹서기를 돌립니다. 종이죽을 통에 붓고 같은 양의 깨끗한 물을 붓습니다. 종이죽을 수조에 붓습니다. 종이죽이 퍼질 수 있도록 물을 조금 더 부어줍니다. 새싹 씨앗을 넣습니다. 나무 막대로 저어 종이죽과 씨앗을 고르게 합니다. 뜰채를 준비합니다. 뜰채를 종이죽에 담급니다. 뜰채 가득 종이죽을 떠올립니다. 종이죽을 떠올린 뜰채를 키친타월 위에 놓습니다. 뜰채를 키친타월로 위아래에 덮어 스펀지로 눌러 물기를 빼냅니다. 종이 형태가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키친타월을 제거합니다. 뜰채를 거꾸로 들고 나무 막대로 살살 두드립니다. 뜰채에서 새싹종이를 떼어냅니다. 새싹종이가 휘지 않도록 책을 눌러 예쁘게 펴줍니다. 새싹종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종이는 인류 문명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는 자원입니다. 전자책의 생산이 종이책을 추월했다라는 뉴스가 종종 들리고 있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종이책을 이용해 독서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여러분도 종이로 제작된 책과 교과서를 사용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이를 생산하기 위해 수많은 숲이 사라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종이가 소비될 것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종이의 역사와 환경 문제를 이해하고 폐지를 재활용하는 과정을 체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